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해서 간단한 배경을 좀 알려드리자면 싱가포르는 부산 정도의 작은 국토예요. 그런데도 국가 경쟁력 세계 1위에 올랐을 만큼 부강한 나라죠. 또 동시에 엄격한 법 질서로 유명한데요. 만약에 싱가포르 여행을 가신다면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길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버린다? 안 되고요. 침이나 껌을 뱉으면 바로 벌금형이에요. 그렇다 보니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죠. 또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높은데요. 직장인 평균 월급이 500만 원 정도래요. 근데 또 그만큼 생활비도 높습니다. 챗 GPT로 알아보니까 4인 가족 기준 아파트 월세가 한 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아까 월급이 500이라고 그랬는데 집값이 500이 나가면 이거 뭐 먹고 사나. 근데 뿐만 아니라 생활비 들잖아요. 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싱가포르에는 주로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아이가 있는 집은 비교적 저렴한 입주 가정부를 고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죠. 아니, 인건비는 안 비싸겠냐 싶으실 텐데 싱가포르엔 사실 약 25만 명의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이런 주변국에서 온 저임금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입주 가정부가 흔한 거죠. 금액은 한 달에 70에서 80만 원 수준이라고 하고요. 물가에 비하면 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이제 가정부가 되기 위해 싱가포르로 몰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오늘 사건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015년 23살의 미얀마 여성 피앙은 특히나 낙후된 미얀마의 산악마을 출신입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차로 4시간을 달려갔을 정도로 시골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는데 피앙을 포함해서 슬하에 10명의 자식을 두었어요. 그니까 애들 하루 한 끼 제대로 먹이기도 너무 버거웠죠. 설상가상으로 피앙이 4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이 1년 간격으로 모두 세상을 떠나요.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농지에서 농산물을 키워가지고 팔았고 겨우 풀칠만 하고 살았어요. 그 와중에 또 비극이 닥치는데 영양결핍으로 10명의 형제 중에 6명이 줄줄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피앙이 공부를 하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15살에 학교 그만두고 남은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해 농사에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피앙을 더 절벽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 터집니다. 막 성인이 된 20살 때쯤 아이가 생긴 거예요. 남자친구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도망쳤고 피앙은 홀로 아들을 낳아야 했죠. 아니, 집안 사정도 안 좋은데 애까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더 처절하죠. 그래서 피앙이 아침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하고 저녁에는 야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악착같이 일했어요. 근데 삶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죠. 그러던 중 그녀의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주민 한 명이 제안을 합니다. 싱가포르에 가서 가정부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미얀마와 싱가포르의 임금 격차는 무려 4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3년만 죽어라 돈 안 쓰고 모으기만 하면 미얀마에 돌아와서 큰 집과 또 논밭까지 살 수 있어요. 피앙은 좋은 기회다 싶었고 아들과 또 형제들을 위해 싱가포르행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죠. 싱가포르는 법적으로 만 23살 이상만 가정부로 일할 수 있대요. 근데 당시 피앙은 생일을 2달 앞둔 만 22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민국 직원한테 뇌물을 줬고요. 생년월일 좀 조작해가지고 입국 허가를 겨우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빨리 싱가포르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절박함 때문이었죠. 그렇게 2015년 5월 피앙은 간단한 교육을 이수한 뒤 2살 배기 아들을 오빠에게 맡기고 싱가포르로 떠납니다. 그녀는 당시 이 결정이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첫 근무지는 싱가포르에 사는 인도인 가정집이었습니다. 이 일을 알선해준 에이전시에 따르면 전부터 4명의 가정부를 갈아치웠을 정도로 악명 높은 곳이래요. 누가 살고 있었냐? 경찰관이던 남편 37살 케빈, 그리고 가정주부였던 아내 35살 가이아티리, 그리고 장모님 57세 프레마입니다. 또 여기에 부부의 4살 배기 딸과 신생아 아들이 있어요. 피앙이 2015년 5월 28일부터 입주 가정부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죠. 이 안주인이 이제 가이아티리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집안일을 피앙이 도와줘야 됐고요. 또 2아이를 돌보는 것도 도맡게 됩니다. 사실 피앙은 이미 자기 아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었죠. 이 집에서 몇 년만 버티면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집과 논을 사줄 생각에 설레어 했습니다. 그렇게 장밋빛 미래를 꿈꾼 거예요. 하지만 이 집에 들어간 지 14개월이 지난 2016년 7월 26일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아침 9시 가이아트리 안주인 모녀가 주방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쓰러져 있는 가정부 피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아트리가 급히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왕진 좀 와주세요 요청을 해요. 근데 이제 의사가 내가 도착하지 한 1시간 걸린다. 구급차를 부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가이아티리는 꼭 왕진을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아침 10시 50분이 돼서 의사가 도착을 했는데 피앙이 힘없이 이제 소파에 누워 있어요. 근데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몸이 이미 뻣뻣합니다. 즉각 의사가 상황 파악하고 사망을 선고했죠. 그러자 거기에 있던 이제 모녀가, 안주인 모녀가 무슨 소리냐. 몇 분 전까지 해도 멀쩡히 살아있었다. 다시 진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의사가 이상함을 감지해요. 보통 사람이 사망한 후에 전신이 굳게 되는 그 경직 현상이 온몸에까지 다 퍼지려면 6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피앙의 몸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즉, 그녀는 의사가 도착하기 훨씬 전, 그러니까 최소한 새벽 5시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됐죠. 게다가 이 여자 한눈에 봐도 심각할 정도로 말라 있어요. 몸무게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24kg요. 거의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몸무게입니다. 미얀마에서 살 때와 비교하면 15kg가 빠진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온 몸에 시퍼런 멍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거 심각한 학대가 있었구나 직감을 하고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와서 경찰에 상황을 신고했죠. 이후에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인은 저산소 허혈성 뇌병변인데 목에 그 경동맥이 압박돼서 뇌의 산소와 혈액 공급이 차단됐다라고 사인을 본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듯 목에 엄청나게 큰 멍이 있었고요. 또 목뼈도 부러져 있었습니다. 전신에서는 80여 개의 멍이 나오는데 더 잔혹했던 건 다리와 손에 화상 자국이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어떻게 났나 그 모양을 좀 보니까 다리미로 찢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한 경찰이 가이아티리와 또 그녀의 엄마 프레마를 1급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런데 앞서 의사 앞에서도 그랬듯 모녀가 혐의를 부인해요. 자기네들이 절대 한 게 아니래요. 근데 보면 이 피해자 피용이 사실상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아주 드물었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또 싱가포르에 안 사람도 없었겠죠. 또 나가면 돈을 써야 할 텐데 아마 집에서 지내면서 최대한 생활비를 아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몸에 생긴 멍이 집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면 그럼 이게 어디서 생긴 거냐고요. 사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근데 모녀가 너무 끈질깁니다. 사과나 죄책감은커녕 상황이 좀 불리해지니까 꾀를 내기 시작해요. 감형을 위한 전략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정신감정을 받아야 된대요. 자기가. 특히 가야티리가. 그러면서 정신감정 때문에 재판 지금 받을 수 없다. 계속 지연시킵니다.
사실 이건 싱가포르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남편이 경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했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을 질질 끌더니 정신 감정을 받고 4년이 지나서 드디어 가이아티리가 결벽증과 산후 우울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내게 돼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 앞서 1급 살인죄였잖아요. 근데 아니다. 심신미약이 있었기 때문에 1급 과실치사로 변경되는 겁니다. 보통 싱가포르에서 1급 살인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기본인데요. 과실치사가 되게 되면 최대 징역 20년형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정신감정으로 인해서요. 자, 그렇다면 경찰은 뭐 했느냐? 지난 4년간 경찰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에요. 가정부 피양이 고문을 당한 건 명백해요. 하지만 혹여라도 제3자한테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나 사진, 영상 아니면 누구한테 말을 했다거나 이런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입주 가정부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좀 쉴 수 있어요. 그럴 때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스트레스 푸는 거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피양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았더라고요. 안주인 가이아티리가 외출을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장이나 집 앞 편의점에도 혼자 가지 못했고요. 핸드폰도 압수합니다. 그래서 피양이 싱가포르에 온 이래로 지인 단 한 명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좀 안타깝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대를 받았다는 걸 들은 사람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나마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정부가 하도 많으니까 인권보호차 6개월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피양 역시 2차례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 몸에 흉터와 멍이 있다는 기록이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주인 가이아티리한테 왜 이런 거냐 이유를 묻자 그건 피양 쟤가 덜렁대다가 혼자 넘어진 거다. 이렇게 답합니다. 사실 직업을 알선해준 그 에이전시 있잖아요. 에이전시도 피양과 2번이나 면담을 진행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피양이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냅니다. 라고만 대답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외국인 가정부가 이제 싱가포르 고용인 가족과 문제가 생기면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더해 나이도 속였고 그러고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면 아예 미얀마로 추방이 돼서 다시는 여기에 오지 못할 수 있어요. 기회조차 못 얻는 거죠. 그래서 피양이 아마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정리하면 학대와 감금은 집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입증할 서류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도저히 실마리가 없다 보니 수사는 벽에 부딪히고 말았죠.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러던 중에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아주 은밀하게 한 남성이 경찰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드디스크 하나를 건넸죠. 제가요, 아무래도 너무 양심에 찔려서 이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억울함 풀어주세요. 경찰이 받아보니까 이 하드디스크, CCTV 녹화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 집의 가장 그 케빈이 혹여나 가정부가 이제 자기 아이들을 잘 돌보는지 감시하려고 집에 설치해둔 그 CCTV 영상인 거예요. 아니 그럼 경찰은 이 존재를 몰랐냐? 알고 있었어요. 근데 피양이 사망했고 부검하고 그 검사 결과 받고 이제 그 모녀를 체포했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좀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집에 방문을 해보니까 이미 카메라는 사라진 후였죠. 케빈이 손을 썬 건데요. 그럼 켈빈이 이 녹화본을 어디다 뒀냐? 처음에는 그냥 지인한테 좀 맡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지인이 자기 친구한테 다시 부탁을 한 거죠. 좀 가지고 있어달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사건 발생 이후 4년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처박아 둔 겁니다. 그러다 아주 우연히 그 내용물을 확인하게 됐고 충격에 휩싸였죠. 물론 친구의 부탁이긴 했지만
이대로 저 악마 같은 가족의 악행이 묻혀서는 안 될 것 같았대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경찰에 제출을 한 거고요. 그렇게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인 CCTV 영상이 돌고 돌아서 경찰의 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한 경찰도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했을 정도예요. 피앙은 그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채용된 직후부터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참고로 싱가포르는요, 가정부를 고용할 때 반드시 잠자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집주인들이 이걸 악용해서 가정부들한테 아주 협소한 공간을 주곤 하는데요. 한 평짜리 세탁실, 옷방, 주방 다용도실, 막 이 정도에다가 이제 그냥 가정부 살라고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양반이래요, 여러분. 왜냐면 심할 경우에는 세탁기 위에, 그 천장에 있는 위에 공간,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게 하고요. 아이들 침대와 침대 사이에서 자게 하고요. 또 심지어 냉장고 위에 수납 공간을 제공한다고 해요. 이제 말이 안 돼. 피앙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제공된 건 아주 좁은 주방 다용도실이었어요. 이 크기가 몸을 겨우 구겨 넣어야 누울 수 있는 정도였죠. 집주인 가이아티리 모녀는 새벽부터 밤까지 피앙을 쉴 틈 없이 부려먹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통제를 했고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보라고 해요. 거기서 너무 오래 시간 못 보내게 하려고. 근데 피앙은 워낙 어릴 때부터 미얀마에서 고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이런 좋은 집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묵묵히 버텼습니다. 근데 모녀가 점점 더 심해져 가요. 왜 이렇게 손이 느리니? 너는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니?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는 피앙한테 주는 밥도 아깝다면서 결국 하루에 밥 반 공기만 주기 시작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주인 가이아티리가 청결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근데 청결에 집착은 이해를 해요. 근데 어떤 모욕을 하냐면 피앙, 너는 되게 더러운 나라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너 마스크 한 겹으로 안 돼. 너 마스크 3개, 4개씩 같이 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을 피앙이 그냥 묵묵히 다 견뎌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모녀의 악행이 더 잔인해져 갔죠. 어느새 그냥 언어 폭력을 넘어서 물리적인 학대가 시작되는데요. 어느 날은 창틀을 싹 쓸더니 야 여기 먼지 있잖아. 너 제대로 안 해? 하면서 폭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폭행이 거의 고문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피앙이 맞으니까 온몸에 멍이 가득했던 겁니다. 이때쯤 나라에서 정해준 그 건강검진과 가정방문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검진을 받고 또 사람들이 왔는데도 피앙이 전 괜찮아요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녀가 얘가 어차피 고발을 못하는구나. 더 기세등등해져요. 그러더니 한 번 더 식사량을 줄입니다. 피앙에게 하루에 주어진 건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이었어요. 근데 이마저도 빵의 부피를 늘리기 위해서 수돗물에다가 푹 적셔서 줬대요. 잠도 하루에 5시간만 자게 하고 막 덜 자고 더 많이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분이라도 늦잠을 자면 아니면 얘가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면 얼음을 넣은 찬물을 막 사람한테 끼얹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죠. 아니 싱가포르 되게 잘 사는 나라라면서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황당하셨겠지만 이건 애교에 불과합니다. 어느 날 모녀가 얘 봐라. 다림질 왜 이렇게 빨리빨리 못해? 막 분노하더니 그 뜨거운 다리미로 피앙의 손과 다리를 찢었습니다. 그래서 막 피앙이 고통에 이제 참다 못해서 기절하거든요. 근데 놀라기는커녕 너 어디서 꾀병이야.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피앙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 발을 묶은 채 베란다에 방치해요. 쓰러진 피앙을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대접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행을 모녀만 한 게 아니었어요. 경찰이던 그 남편 케빈도
수시로 피양을 방망이로 구타합니다. 심지어 어린 딸 앞에서도 고문을 일삼았어요. 근데 아이가, 영상을 보니까 아이가 가정부가 아빠한테 맞는 게 일상인 듯, 익숙한 듯, 그냥 태연히 자기는 옆에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한편 피양은 핸드폰을 뺏겼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아주 몰래 어쩌다가 한 번씩 미얀마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총 4번 통화에 성공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했어. 잘 지내 나는. 애써 웃으면서 힘들단 내색을 안 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할 게 뻔하니까. 그러다가 2016년 7월 12일 이때가 마지막으로 건 전화였는데 피양이 참다 못해 울먹거리면서 말했죠. 나 몸이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고 나 이제 돌아갈래. 나 너무너무 살고 싶어. 살고 싶다는 말까지 했대요. 그렇게 피양이 이제 다 포기하고 미얀마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 순순히 보내줄 리 없잖아요. 밤에 도망갈 생각인데 또 이걸 안주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폭행을 받고 이후로 또 베란다에 손발이 묶인 채 방치됩니다. 죽기 하루 전인 7월 25일이에요. 이제 장모 프레마가 갑자기 냉장고를 탁 열더니 이씨 하면서 막 불같이 화를 내요. 야, 여기 있던 과일 어딨어? 어딨냐고! 자기가 먹으려던 게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화살이 피양한테 갑니다. 네가 그랬지. 네가 먹었지. 피양 막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해요. 억울하죠. 아니라고 막 애원을 했지만 이 폭행이 밤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나 목과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아서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집안일은 계속 하래요. 밥도 못 먹어서 힘도 없는데 폭행까지 당하고 일은 해야 되고 당연히 걸레질조차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얘가 막 힘없이 하니까 이번에는 가이아트리가 달려오더니 갑자기 피양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막 주먹으로 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때 목이 세게 가격당하면서 피양이 픽 쓰러져요. 가이아트리가 움찔하는 듯 하지만 얘 또 꾀병이네 생각을 했고 쓰러진 피양을 질질 끌고 가서 베란다에 가둬둡니다. 26일 새벽 5시. 새벽 5시쯤 이제 안주인 가이아트리가 잠에서 깼어요. 베란다로 가더라고요. 피양이 쓰러져 있잖아요. 야 일어나. 일해야 될 거 아니야. 발로 막 이렇게 머리와 목을 차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미동이 없습니다. 보통 이러면 상태를 좀 확인해야 하는데 가이아트리가 또 머리채를 잡아서 뒤로 꺾어버려요. 이래도 안 일어나? 근데 피양은 반응이 없었죠. 가이아트리가 막 화가 난 듯 온몸을 짓밟더라고요.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가이아트리가 조용히 방으로 가더니 잠을 청해요. 그냥 자요. 자러 간 거야. 아니, 무슨 생각이야? 지금 이 사람 이상한 거 분명 눈치챘을 텐데? 그냥 처리하기 귀찮아서 다시 자러 간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 소름 끼치죠. 2시간이 지나고 가이아트리가 일어나서 다시 베란다에 갑니다. 이번에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냥 머리와 가슴을 그냥 막 차는 거예요. 그 당시 쓰러진 척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대요. 차가운 물도 끼얹었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피양이 사망했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심폐소생술 막 해보려 했지만 말도 안 되고요. 그제서야 모녀가 당황해서 의사한테 전화해서 왕진을 부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큰 병원으로 이송이 될 경우 그동안 고문했던 게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왕진을 봐달라고 고집한 거죠. 이후에 모녀는 아주 계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피양의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혔고요. 베란다에 있던 시신을 끌고 와서 소파에 단정하게 눕혀놨어요. 하지만 이미 피양의 몸에는 지난 14일간 당한 그 학대의 흔적이 전혀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걸로 진실이 드러났고요. 이렇게 4년 만에 지금 집안을 비추고 있던 CCTV가 발견되면서 모녀와 남편의 악행이 다 드러났어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죠? 여론이 거세게 비난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범인이 4년간 정신 감정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게 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여론이 시끄러웠어요. 2022년 6월 가이아티리의 1심 재판이 열립니다. 그제서야 학대 사실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피양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더러운 국가 출신에서 와가지고 위생관념이 없는 애였다. 그런데 내 어린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데 감염으로부터 내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지다 보니까 결벽증이 생겼다. 쟤 때문에 결벽증 생긴 거다. 또 내가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셋째 아이까지 유산했다. 산후 우울증까지 걸린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피양 때문이라는 거죠. 아주 지난 4년간 스토리를 줄줄 준비해둔 것 같아요. 그럼 재판부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들 또한 가이아티리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정신감정으로 인한 과실치사가 인정이 된다면 최대 징역은 20년입니다. 그럼 20년 받아야 하냐? 안 돼.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정확히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징역 30년을 선고하게 됐죠. 하지만 가만히 있을 가이아티리가 아닙니다. 난리 부르스를 떨면서 항소를 했고 어떤 이유냐? 아니 이 사건이 생각보다 너무 크게 언론에서 떠들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만 좀 본보기 식으로 좀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항소심을 하게 됐는데 끝내 항소심도 그녀의 목소리를 기각했고요. 30년 형이 확정되죠.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공범들이 남아있어요. 2023년 1월 가이아티리의 어머니 프레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폭행건만 50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죠.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아니 프레마 씨는 딸의 이야기만 듣고 가정부가 손주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폭행을 한 거다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종종 피양의 상처도 돌봐주고 식사를 챙겨준 적도 있다. 감형 좀 해달라 요청을 해요. 네, CCTV를 보면 나와요. 음식도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그 음식이 뭐였냐? 딱딱한 빵 한 조각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 챙겨줬다는 거예요. 프레마는 결코 친절한 할머니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머리 잡고 벽에 쳐박고 애들 앞에서 손주들 앞에서 뺨 때리고 허리띠로 매질하고 이거 정말 영상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재판부도 CCTV를 확인한 후 머리를 막 흔들면서 프레마에게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17년을 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4월 얼마 전이죠. 집주인의 남편 케빈은 고의 상해, 중상해 방조, 허위 정보 제공, 증거 인멸 등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은 이제 피양의 사망에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진 않아서 그 죄는 면했지만 여전히 폭행 혐의는 벗어날 수 없어요. 당연히 정직 상태이고요. 경찰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이. 형량은 올해 7월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고 싱가포르의 파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들 깨끗하고 안심하는 국가다. 그리고 또 다민족을 존중하는 싱가포르다라고 인식했는데 이걸 완전히 파괴한 거잖아요. 타지에서 그렇게 외롭고 잔혹한 죽음을 맞이한 피양을 위해서 싱가포르 시민들이 모금운동을 벌였다고 해요. 그 돈이 유가족에게 전달이 되었고 피양의 아들 교육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유가족인 피양의 형제는 조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그때서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재판 과정을 꼼꼼히 다 기록해뒀대요. 조카에게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려주고 복수 대신에 용서와 친절을 가르칠 거라고 전했습니다. 저 여기서 좀 뭉클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용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태국 북동부에 위치한 대도시 콘켄.
이 수도인 방콕 그리고 푸켓에 비하면 우리에게 다소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도시입니다. 하지만 태국 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대학교와 함께 쇼핑몰, 공항, 컨벤션 센터까지 있는 아주 큰 도시죠. 현지인들에게는 교육과 금융, 교통의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인 2017년, 콩겐 도심의 한 가라오케에서 일하던 22살의 여성 워리사라 클린주이. 그녀는 결혼을 한 유부녀였습니다. 하지만 35살인 남편 삭차이가 출장이 잦아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늘 함께 할 순 없었죠. 워리사라는 고향인 콩켄에서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성실하게 지내는 듯 했던 워리사라에게는 사실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성과 여성을 둘 다 좋아하는 양성애자였습니다. 워리사라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긴 채 남편과 결혼을 하긴 했지만 몰래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나 남편이 출장을 떠나면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다른 여성들과의 즉석 만남을 즐겨왔습니다. 그러던 2017년 5월 25일, 콩켄의 한 외곽 지역에서 경찰 신고가 접수되는데요. 인근 숲에서 며칠째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훑어봤고 그러던 중 수상한 흙더미를 발견했는데 흙을 파헤치자 묻혀있던 검정색 플라스틱 통 2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에는 한 여성의 토막난 사체가 각각 나뉘어서 담겨져 있었죠. 근데 그 상태가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잔혹하고 처참했습니다. 우선 이 사체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겠죠. 하지만 주변에 신분증이나 휴대폰, 가방 같은 그런 아무런 유품도 없었는데요. 한 가지, 이 사체의 상체에 특이한 타투가 남아 있었고 경찰은 그걸 단서로 피해자를 추적해 갑니다.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토막난 사체는 바로 가라오케에서 근무하던 워리사라였습니다. 시신을 살펴보니까 그녀는 이미 목을 졸려서 살해를 당했고 이후에 범인이 시신을 토막낸 후에 숲에 묻어서 유기한 것으로 보였죠. 경찰은 처음엔 단순 강도살인 사건으로 봤고 수사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는데요. 그러다 피해자 주변인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워리사라가 남편 몰래 다른 여성들과 외도를 즐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만약에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분노와 배신감에 충분히 아내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경찰은 일단 남편 삭철이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남편은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어떤 혐의도 발견되지 않아요. 심지어 그는 아내가 양성애자였다라는 사실조차 사망 후에 알았습니다. 자, 그럼 남편이 아니라면 이렇게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숲속에서 토막난 채 발견된 젊은 여성, 그리고 생전 그녀의 성 정체성과 외도 사실까지. 그 당시 태국 언론들은 일제히 피해자의 이중 생활이다라는 아주 자극적인 타이틀로 기사를 쏟아냈고요. 해당 사건은 태국을 정말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생전의 워리사라의 또 다른 행적을 찾아냅니다. 놀랍게도 숨진 채 발견되기 얼마 전에 그녀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한 전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워리사라가 경찰에 무언가를 신고했는데 그 신고한 인물이 바로 같은 가라오케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동료 남편이 마약 밀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후부터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정황상 자신을 밀고 한 머리사라에게 원한을 품은 그 동료 남편이 어쩌면 살인을 할 만한 동기가 충분했던 거죠. 게다가 그를 조사해보니까 이 신고로 인해서 경찰에 연행된 적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가 거의 살인범으로 확실하게 지목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엔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워리사라가 사망하기 얼마 전 동료들과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이 일하는 그 24살의 프리아누치라는 동료의 남편이 이 태국에서 꽤나 규모가 큰 마약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심지어 프리아누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을 통해 히로뽕을 투여하던 상태였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 중에도 이미 그 남편을 통해서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러다 보니 다들 경계심 없이 그냥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게 된 워리사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약 거래에 대해서 이건 경찰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거죠. 어느 날 프리아누치의 남편이 가게에서 마약을 밀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서 증거를 남겨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남편은 곧장 경찰에 연행됐죠. 이때 워리사라에게 가장 큰 분노를 느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동료 프리아누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워리사라에게 반드시 복수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남편이 체포된 그날 당일 5월 18일 새벽에 프리아누치는 같은 업소에서 일하던 3명의 동료들과 함께 렌트카를 몰고 무작정 워리사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3명의 동료, 이들 중에 2명은 각각 25살, 28살의 여성이었고 나머지 1명은 22살의 남성이었죠. 일행들이 집 앞에 가서 전화를 걸더니 야 워리사라 나 좋은 일자리 알고 있어 잠깐 집 앞으로 나올래? 해서 밖으로 깨어냈고 집 밖으로 나온 그녀가 차에 올라탄 순간 일행들은 워리사라를 포박합니다. 그리고는 복수심에 불타있던 프리아누치가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했는데요. 특히나 이때가 남편이 잡혀간 직후였기 때문에 여자라 할지라도 그녀의 구타는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더니 급기야 워리사라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얼마 후 몸이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그녀가 워리사라가 동료의 남편을 신고한 지 겨우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후 프리아누치와 이 공범들은 시신을 차에 실은 채 차를 몰고 콩캔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검은 봉지와 쇠톱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숲으로 이동을 해서 사체를 잔인하게 훼손한 후 봉지와 플라스틱에 각각 담아서 땅속에 묻어놓고는 시원하게 이 복수극을 끝냈다고 생각했죠. 처음 이 사건은 양성애자 논란이 일어났고 또 남편의 복수극으로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결국 20대 초반의 세 여성 동료 그리고 1명의 남성이 저지른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런데 이후 이 젊은 가해자들이 보여준 이해 못할 태도가 또다시 태국 내에서 공분을 사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프리아누치가 워리사라를 토막 살해한 다음 날부터 버젓이 SNS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녀는 척키 그림이 그려진 옷을 입고 셀카를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피를 흘리고 있는 기괴한 척키 사진을 배경으로 해놓기도 했죠. 마치 살인을 과시한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경악스러운 건 바로 이 사진인데 토막살인에 동참했던 그 3명의 공범과 함께 손을 맞대고 있습니다. 하단에 쓰여진 글을 보니까 그날 우린 나락으로 떨어졌지. 하지만 내 주변엔 내 편인 사람들이 있어. 너희의 믿음과 신뢰에 감사한 마음을 표해. 사건 전말이 밝혀지고 경찰은 제일 먼저 20대 남성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 가해자들은 이미 상황을 눈치채고 국경을 넘어서 미얀마와 라오스로 도주한 상태였죠. 태국 정부는 이 국가들에게 공조를 요청했지만 이미 이들이 재빠르게 숨었기 때문에 범인을 찾아내는 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이들이 백화점 CCTV에 포착됩니다. 수배가 되고 쥐죽은 듯 지내도 부족했지만 버젓이 명품관을 활보하면서 쇼핑을 즐겼던 겁니다. 그러다 시민과 또 직원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죠. 하지만 황당한 행보는 이어졌습니다. 이 프리아누치와 공범들이 경찰서에서 편하게 이불을 깔아놓고 잠을 자기도 했고 또 화장을 막 고치면서 경찰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이 포착됐던 겁니다. 게다가 구치소에서 편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있었고요. 심지어 수갑을 풀고 경찰들과 기념 촬영까지 하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펼쳐졌던 겁니다.
이 범인들에게 너무도 관대한 모습을 보인 태국 경찰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여기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긴 했어요. 아니, 용의자들이 뭐 돌발 행동을 할 만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수갑을 굳이 채우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구금된 상태에서 화장을 하게 한 건 뭐 아주 정상적인 거다. 어이없죠. 결국 태국의 총리가 나서서 경찰을 질책하고 여론을 달래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경찰들의 부패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태국이 라오스와 미얀마 국경을 통해서 넘어간 범인들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무려 90명이 넘는 경찰들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1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허위로 보고서를 쓴 거죠. 공권력이 제대로 무너져버린 아주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살인사건의 주범이었던 프리아누치와 3명의 공범은 법정에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지스러운 변명은 또다시 화제가 되죠. 이렇게 말해요. 그죠, 나는 머리사라를 좀 때리고 정신 차리게 한다는 아주 생각이었는데 걔가 먼저 나한테 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 라는 아주 천연덕스러운 진술. 이유 같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살인 혐의, 사체 훼손 혐의가 인정되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데 이후에 어쩐 일인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는 이유로 감형됐고 최종적으로 3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잔혹한 토막살인, 이거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태국의 문제들을 수면에 떠오르게 하는데요. 마약범을 신고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호받지 못한 채 피해자가 다음날 바로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점. 덩달아 태국 언론은 초반에 이중 생활이니 양성애자니 하면서 자극적인 방향으로만 관심을 끌었다는 것. 게다가 이 태국 내의 허술한 경찰 시스템까지. 제가 태국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한국에서도 비단 20, 30년 전에 있었을 법한 일이니까요.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그저 유능한 형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인식시켜주는 듯합니다. 태국에서 벌어진 콩캥 토막 살인 사건,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